재단법인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제1회 명사초빙 특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의 전우정 교수입니다. 바쁘신 중에 현장에 참석하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내 외빈 여러분과 온라인으로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청 강연회에서 사회자로서 송상현 선생님과의 인연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996년에 처음 송상현 선생님을 배웠을 때 선생님께서는 지금의 저보다 조금 연세가 많으셨습니다. 송상현 선생님께서는 항상 많은 일정을 소화하시면서도 제자들을 격이 없이 따뜻하게 대우해 주시는 멋진 분이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치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제가 선생님께 드리는 최선의 보답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송상현 선생님의 초청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김용덕 이사장님께서 환영사를 해주신 후 저희 재단 명사초빙 특강의 첫 순서로 모신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윤영신 교수님께서 송상현 소장님과 대담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대담이 끝나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서 자유롭게 질문과 의견을 나누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모두 마이크를 음소거 상태로 전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법관을 역임하신 김용덕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 이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사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상현 국제정의평화인권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용덕입니다. 송상현 재단은 정의, 평화, 인권에 대한 미래지향적 가치 정립과 학술 연구, 입법과제의 연구 개발, 각 분야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 것을 수석 사업 목표로 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의 일환으로 정의, 평화, 인권을 위하여 활동하여 오신 명사를 초청하여 연구업적 및 경험을 듣고 지혜를 넓히는 특강을 주기적으로 열고자 하며 바로 오늘이 명사초청 특강의 첫 문을 여는 뜻깊은 날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정의, 평화, 인권 구현을 위하여 헌신하신 여러 훌륭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재단 설립이 정신적 지주이며 국제형사재판소 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국제형사사법정의 실천에 앞장서 오신 송상현 선생님으로부터 정의, 평화, 인권에 관한 철학과 실천 의지가 담긴 소중한 경험을 듣는 것이 우리 재단 활동의 이정표를 세우는 데에 가장 적합하다는 데에 대해서 운영위원들이 의견이 일치되어 첫 번째 명사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국내외 여러 행사들로 인하여 일정의 여유가 별로 없으신 가운데서도 흔쾌히 특강을 수락하여 주신 송상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서도 선생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와주시고 온라인으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송상현 선생님이 12년간에 걸쳐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 및 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몸소 보여주신 국제형사 정의에 관한 해안과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특강을 위해서 훌륭한 장소와 시설 등을 지원해 주신 법무법인 율촌의 강석훈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면서 환영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님께서 형사 정의를 통한 세계 평화와 국제형사재판소의 역할을 주제로 특강을 해주시겠습니다. 송상현 소장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분께서 이렇게 바쁘신 시간을 할애하셔서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뭘 얘기할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식인 레벨에서도 또 법률을 전공하신 분들도 국제형사재판소를 아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형사재판소를 아주 깡그리 해부하고 까발리는 그런 얘기를 이번에 좀 만들고 싶어서 주제를 이걸로 잡았습니다. 좀 전문적이고 어려워서 이걸 좀 풀어 얘기를 하려고 보니까는 제가 생각한 30분을 도저히 맞출 수가 없어서 이게 조금 생략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거는 이따 대담이나 질문을 하는 시간에 보충을 하기로 하죠. 우선 국제형사재판소 ICC는 유엔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상에는 유엔과 유엔 산하의 각종 기구들, 유엔 시스템하고 그리고 ICC하고 두 개의 대표적인 국제기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선 먼저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전혀 유엔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하도 없다 보니까 유엔하고 ICC하고 Relationship Agreement, 관계협정이라는 걸 맺어서 한 달에 한 번씩 현안에 대해서, 마침 유엔 사무총장이 반기문이어서 반기문하고 저하고 둘이 한 달에 한 번씩 뉴욕하고 헤이그를 선을 열어놓고 스피커폰으로 참모들 다 듣게 하면서 현안 문제를 토론을 하고, 그걸 다 끄면은 이제 우리 둘이 한국말로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애로사항도 얘기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2002년 7월 1일 날 헤이그에서 문을 열었거든요. 그때 빌린 건물에 열쇠를 열고 들어간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이름이 지금도 기록돼 있고, 그런데 두 사람은 지금까지도 23년, 2년을 근무를 하고, 나머지 3사람은 지금 떠났고 헤이그 근처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문을 열다가 보니까 우리 정부가 한국 정부는 로마 규정, ICC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이라는 조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공헌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동문인 신갑수 대사가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그 당시에 하도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돼서 이게 다 이제 보따리 싸서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 순간에 이 신각수 대사가 극적인 타협적 안을 낸 것이 받아들여져서 2002년 7월 1일 날 문을 열게 됐고, 그렇게 되다가 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급해가지고 11월 13일 날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위한 로마 규정, Rome Statute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제 굉장히 어렵게 비준했습니다. 그 당시엔 한나라당 국회인데 별로 이걸 잘 모르기도 하지만은 모르면은 방어적이 되고 반감을 갖게 되는 게 인지상정이어서 그런지 하여간 비준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이제 비준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그 초대 재판관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 당시 장관이 법대 16회 최성홍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자기의 지명권을 국제상설 중재재판소에
조약이라는 것이 해외에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설립 조약에 모두 한 170, 80개국이 가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을 비롯해서. 그러면은 그 회원국의 그 PCA, 그러니까 국제 상설 중재 재판소를 돕는 그 국가의 내셔널 엑스퍼트 그룹이라는 걸 전부 설치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 외무부 장관이 그 그룹에다가 지명 절차를 위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8명이 지원을 했어요. 대법관, 무슨 고등검찰청 부장검사,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뭐 대사, 뭐 했는데 저는 지원을 안 했거든요. 전혀. 그런데 강제로 차출이 돼가지고, 그만 저는 서울법대 은퇴하고 어디 가서 어떻게 살까? 그거를 설계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강제로 이제 차출이 돼서 뉴욕으로 선거운동을 갔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노무현이냐 이회창이냐 이 두 이슈가 온 나라를 뒤집어 엎고 그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니 저로서도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을 그냥 갔죠. 가서 그냥 맨땅에 헤딩하는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제2회 1차 투표에서 최고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45명 이 후보들 중에 18명을 뽑는 건데 이 투표지가 엄청나게 복잡해서 그 45명 이름 중에서 여성을 6명을 투표를 해야 되고 지역별로 안배해서 투표를 해야 되고 국제법 전문가와 또 형사법 전문가를 안배해서 투표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투표가 복잡해서 그 전날하고 전전날 리허설을 몇 번씩 했는데 당일에 투표를 해보니까 그래도 무효표가 6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뭐 그리 됐더라도 제가 이제 최고 득표로 당선이 됐는데 그 다음에 또 투표를 하고 하려면 금세 표지 나눠주고 뭐 누가 마음에 있는 사람 하나만 이렇게 체크하면 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다음 투표를 하려면 또 이게 한 5시간은 걸립니다. 그래서 4일 동안에 거쳐서 33차 투표를 거쳐가지고 18명이 다 뽑혔습니다. 만일 33차 투표에서 18번째 재판관이 뽑히지 않았으면 우리가 유엔 총회 그 건물을 쓰는 기한이 그날 밤 12시까지인데 11시 55분에 18번째 재판관을 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무사하게 넘어갔지. 안 그랬으면 이제 그 장소는 그 다음 해 6월이나 돼야 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CC 재판부 구성이 차질이 생겼을 텐데 그래도 하느님이 도우셨는지 그렇게 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더니 2003년으로 이제 해가 넘어가서 3월 10일 날 헤이그에 전부 와가지고 이제 취임 선서를 특별한 장소에서 했습니다. 이 선서 장소는 네덜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800년이 넘은 목조 건물인데 그 비드자리라고 홀 오브 나이트 그러니까 기사의 방 뭐 이렇게 번역이 되는 곳입니다. 여기서 그 선서를 했습니다. 뭐 코피 아난을 비롯해서 뭐 모든 전 세계의 무슨 고위직 대통령 뭐 이런 사람 다 보는 앞에서 했는데 이 장소는 1907년에 제2차 만국 평화회의가 열려서 파리 회의 다음에 열려서 고종이 믹사로 보낸 이준 열사가 이게 그 현장에 들어가려다가 그 일본 대표가
호스틴 네덜란드 대표를 주워 삶아서 결국은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이준 열사가 못 들어가시고 한만은 참 일생을 거기서 2달 후에 마치셨거든요. 바로 그 장소에서 이준 열사가 돌아가신 지 96년 만에 한국 사람이 들어가서 순서를 해가지고 그것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굉장한 그 느낌으로 다가와서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은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서를 다 하면은 그 사람이 ICC의 재판관으로서 깔끔하고 이제 무슨 문제가 없는데 이제 신설 기구니까 사건이 들어오는 거 봐가지고 이제 재판관을 자꾸 이제 배정을 해야 되니까 한꺼번에 18명을 그 일도 없는데 놀리면서 월급 주면서 거기 다 데리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일감이 이제 사건이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자꾸 이제 자기 나라에 가 있는 재판관을 불러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배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은 2004년 1월 1일부터 상고심에 배치가 되는 그런 통보를 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취임을 했습니다. 딱 가서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소문이긴 한데 송상현은 인사 문제에 아주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 조직을 만들려니까 사람도 써야 되고 뭐 누구를 어디로 배치해야 되고 무슨 원칙을 정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송상현이가 제일 잘할 거다. 이렇게 이제 헛소문이 돌았죠. 그런데다가 또 그 사이프러스 대법원장을 하다가 재판관으로 된 분이 이분이 전원 재판관을 하는데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Hey, Song, you are from 삼성 country. 삼성 country에서 왔으니까 너는 무조건 그 컴퓨터나 뭐 이런 걸 잘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그 ICC 법정을 코트룸을 전산화하는 책임을 져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고 반론을 제기할 수도 없는 시 그냥 순간적으로 그 법정을 컴퓨터화하는 그런 책임을 제가 총 책임을 지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인사 문제는 우선 공채 제도를 제가 막 우겨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셋업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뭐 질문하는 건 어떻게 하고 평가하는 건 어떻게 하고 모든 원칙을 다 이제 만들어 주고 그거에 따라서 높은 사람들을 다 뽑고 저도 가서 이제 거기 뭐 채용 위원이 돼서 그 사람들을 다 뽑고 이게 컴퓨터는 이거는 전혀 이건 생뚱맞게 전혀 알지도 못하는데 다른 거는 되게 자동화하는 문제에 불과하지만은 그 피고인이 와서 재판을 받을 때 진술을 하거든요. 그럼 검사가 묻고 판사가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다 이렇게 이제 전부 녹음도 되고 또 이게 글자로 이렇게 쳐서 동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피고는 거의 다 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교육을 안 받았을 리가 없거든요. 프랑스 식민지 출신이면 불어를 잘하고 영국 식민지 출신이면 영어를 기가 막히게 잘할 텐데 그렇게 하고 나는 이제 더 못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손을 띄었습니다. 그게 이제 ICC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이제 경험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아무리 엉터리지만 신설 기관의 공헌한 그 정도로 보면 제일 크죠.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그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고심 재판관이 이제 상고심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밑에서 하급심에서 이제 상고가 돼서 올라와야 우리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 올라온 사건이 뭐냐 하면은
피해자, 빅팀이 그 가해자인 독재자 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재판에 형사 소송 절차에 소송 참가를 할 수 있게 그 조약이 돼 있거든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참가를 하려면 보십시오. 피해자가 수백만에 말이 각각 다르고 문화 배경이 다르고 뭐 한때 그 수백만이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형사소송, ICC 형사소송 절차에 소송 참가를 합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민사소송법에 독립당사자 참관이 보조 참관이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이게 수백만의 말도 안 통하고 말이지 그런 사람이 어떻게 참가를 합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 상고심의 재판부에서 야 이건 뭐 우리가 조약상 그 사람들 소송 참가의 길을 열어놨지만은 이건 도대체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매니지를 할 수가 없으니 일정한 기준을 세워서 좀 엄격하게 해가지고 그 일정한 그 아이덴티파이어블한 그룹만 그 소송 참가를 하게 해주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 제약이 많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메조리티 오피니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소울 디센팅 오피니언을 내기를 로마 규정의 정신이라는 게 피해자 보호가 우선이고 그렇다고 하면 그 보호가 돈 몇 푼 주는 것이 보호냐. 이런 소송 절차에 자유로 참가해서 자기의 권리나 자기의 피해를 마음대로 주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그 조약의 정신에 맞다. 그러니까 무슨 참가 기준 원칙을 제한적으로 설정하면 틀렸다. 자유로 참가하게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단독 소수 의견을 냈는데 그때는 놀림도 많이 받고 좀 미친놈이라고 미친놈 소리도 듣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피해자들이요 근본 정신에 안 맞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반기를 들었는데 10년이 저 은퇴하고 나서 10년이 지난 후에 제 후임 ICC 소장이 전화를 걸더니 축하한다고 그래요. 뭘 축하하냐 그랬더니 바로 네가 소수 의견 쓴 대로 지금 저 ICC의 상고심의 의견이 바뀌어서 판례 변경을 해가지고 너의 의견이 ICC의 그 의견이 됐다. 판례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듣고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돌아왔더니 뭐 저 웰커밍 파티를 해주는 그 일부 제자들한테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일이 있었고 또 한 번은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 원래 이제 피의자를 구속하는 구속 사유가 뭡니까? 어느 나라 간의 공통적인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거든요. 그러니까 ICC의 그 로마 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증거인멸 우려, 도주 우려 그거 있으면 구속한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뭐 검찰에서 죽으라고 반대하고 뭐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서 우선 당장 구속할 사람이 날마다 오는데 이거 무슨 기준으로 구속을 할지 안 할지 지금 이거 우리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초창기가 되니까 이 재판관님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최고 가는 법조인인지 몰라도 국제무대에 와서 말 잘못했다 망신할까봐 그런지 어떤지 자기 의견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재판장이기도 하고 그냥 나서서 전부 다 인터널 메모 돌리고 뭐 다 하나씩 만나서 다 설득을 해가지고 무슨 소리냐. 전 세계 공통적인 구속 사유는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다. 그것만 충족되면 잡아놓을 수 있는 거고 어드미스빌리티는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의견을 냈거든요.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만나서 막 설득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뭐 소수 의견 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의견 쓰고 다들 쫓아와서 그거 하다는 초기에 절차상의 혼란을
제거해 준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 두 가지가 저는 그 ICC의 재판관으로서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사법적인 그 결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2003년에 당선이 돼서 2004년 이제 1월 1일부터 풀타임으로 이제 근무를 했는데 2009년 3월에 소장으로 당선돼서 3년을 하고 그다음에는 하도 일이 많고 죽겠어서 안 하려고 그랬더니 저밖에 할 사람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또 해서 6년을 하고는 이제 임기 만료로 퇴임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2대 소장인데 1대 소장은 이제 캐나다 출신 대사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초대 소장이니까는 그 건물 빌리고 사람 쓰고 집기 사고 뭐 주재국 보고 무슨 관계 협정 맺고 뭐 이런 기초적인 로지스티컬한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서 애를 썼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어요. 근데 이제 제가 소장이 딱 들어보니까 지금부터는 도대체 ICC가 왜 생겼냐? 이게 존재 이유가 뭐고 장래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되고 사명이 뭐냐? 이런 거를 좀 고민을 해서 이게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게 비밀이 셀까봐 누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혼자 잠도 못 자고 한 몇 주일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저희가 있는데 이게 ICC를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과거의 역사적 흐름이 어땠는가를 일단 한번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ICC를 설립할 거냐 말 거냐 하는 논의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0세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먼저 구체적으로 있었던 거는 1948년에 제노사이드 컨벤션이라고 하는 것 집단 학살 조약이 성립이 됐는데 그 조약을 만들면서 이 제노사이드라는 게 엄청난 집단 학살 아니 이게 죄 없는 민간인을 집단 학살을 한다는 거 이거는 그냥 뭐 개인 대 개인의 살인이 아니고 이거는 도대체 참을 수가 없는 거니까 이 제노사이드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그러한 국제 형사재판소를 만들어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제노사이드 컨벤션에다가 제노사이드를 수사해서 처벌하는 법원을 만들자고 하는 논의가 있었다가 그냥 주저앉았고 그리고 2년 후에 1950년에 ILC, International Law Commission이 UN 총회의 위임을 받아가지고 진짜 그냥 국제형사재판소 안을 기초를 했어요. 초안을 잡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잘 만들었지만은 동서냉전이 격화되니까 결국은 이런 출중한 국제법률가들이 뭐 만들어놓은 안도 뭐 누가 쳐다보지도 않고 동서냉전 때문에 이게 완전히 묻혀버렸어요. 그러다가 1989년에 가서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뭐 그런 사태가 생기지 않습니까? 1989년에 UN 총회를 열었는데 그때 트리니다드 토바고의 대통령인 그 아서 로빈슨이라는 양반이 말이죠. 이걸 들고 나왔어요. 국제형사재판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다시 UN 총회에서 국제형사재판소 창립의 필요성을 논하는 그 논의를 시작을 그 양반 덕분에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ICC 가시면 제일 큰 대법정을 로빈슨 룸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붙여놨습니다. 그 제가 있을 때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자 그러면은 이제
국제형사재판소가 막상 생긴 건 2002년이고 그 1989년서부터 그 사이 2002년 사이는 어떻게 됐냐? 그때는 국제기구가 유엔밖에 없으니까 유엔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유일한 국제기구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ICJ를 만들어가지고 그 니들 나라 옆 나라끼리 말이 국경 문제로 그렇게 총질하고 싸우지 말고 ICJ에 가져와서 재판을 해가지고 해결을 해라. 평화적으로 좀 해결해라. 그런 거 이제 수단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안보리의 그 여러 가지 콜렉티브 시큐리티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뭐 봉쇄도 하고 무슨 뭣도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죠. 그 두 가지 그 유엔의 그 메커니즘을 가지고 세계 평화를 쭉 유지해 왔었는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그 인류들이 생각하는 거에 흡족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미 사람들 속에 제노사이드라는 거 있고 어그레션 크라임이라는 것이 있고 또 워 크라임이라는 게 있고 또 crimes against humanity라는 게 있고 이렇게 스케일이 굉장히 큰 국제 범죄가 있는데 이런 거는 유엔이 어떻게 핸들을 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중대한 국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무슨 독재자나 무슨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국제 법정에 세워서 꼰대 있게 응징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하다. 우리가 국제형사재판소를 세우긴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점점 진전이 되고 있는데 in the meantime 국제형사재판소가 없는 동안에는 어떻게 했냐. 결국은 유엔 안보리가 결의를 해주면 그 결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임시 국제형사법정이 생겨요. 애드호c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트라이뷰널이 생겨가지고 우리 아시아에서 말하면 캄보디아라든지 뭐 이스트 티모르라든지 또 저쪽으로 가면 무슨 포머 유고슬라비아라든지 또는 라이베리아라든지 시에라레온 무슨 레바논 등등 이런데 이제 이게 굉장한 그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국제형사재판소가 없으니까 안보리의 결의에 바탕을 둔 임시 국제 그 법정을 만들어서 그 기구로 하여금 이걸 다 이제 10년이고 20년이고 다 재판한 다음에 끝나면 문을 닫고 이런 식으로 해왔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 우리 쪽에서 더욱 경험상 가깝게 느끼는 거는 이제 독일의 뉴른버그 전범재판소하고 동경에 있었던 극동 전범재판소 이것도 이 범위에 들어가죠. 그 임시 국제형사법정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한 그런 경우로 칠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임시 국제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 당사 돈 내는 나라들이 굉장히 돈을 안 내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조건을 타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 다음에 기금 출연도 원만치 않아서 결국은 예측 가능성이나 정치적 자주성, 효율성의 면에서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구 상설의 ICC를 꿈꾸게 됐죠. 근데 이게 신각수 대사의 그 공로로 생각보다는 빨리 롬 스태튜트가 컨클루드 되고 성립이 되고 그리고 60개국의 비준을 받아야 이게 발효를 하는데 보통 10년쯤 걸릴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4년 만에 이게 60개국 이상의 비준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작스럽게 이게 국제형사재판소가 문을 열게 되고 한국도 그냥 당황해서 그냥 빨리빨리 비준하고 빨리 재판관 후보 내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근데 이 국제형사재판소는 그 뜻이 뭐냐? 제일 먼저 키워드를 말씀드리자면 임퓨니티를 끝내자. 그러니까 부당면책. 뭐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겠죠. 임퓨니티를. 그러니까 부당면책을 종식시키자. 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해가지고 무고한 인민을 살해하고도 처벌을 회피하면 안 되니까 그러한 부당면책을 종식시키자는 강력한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목표고, 그 다음에 원래 그런 네 개의 세계 평화를 가장 심각하게 저해야 하는 네 개의 범죄, 침략, 전쟁, 그리고 집단 흑살, 그리고 인도에 반하는 범죄, 이 네 가지를 갖다가 이런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냥 직접 ICC로 오시는 게 아니고 회원국의 사법 시스템이 검찰, 법원, 경찰이 알아서 자기 나라에서 다 수사하고 처벌하고 그래서 뭐 유무죄를 판단하고 해줘야 됩니다. 만약 그 회원국이 뭐 이런저런 사정이 있어서 cannot do it, unable to do it, 혹은 unwilling to do it,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경우라면 이제 그때는 그 해당 국가의 사법 시스템이 이걸 처리를 하지 않고 그때는 비로소 사건을 ICC로 보내거든요. 그러니까 ICC는 이런 범죄가 발생했을 때 직접 제일 먼저 가서 손대고 처벌하는 기구가 아니에요. 그 회원국에 다 사법부가 다 해줘야 되고 걔네들이 할 수 없거나 하기를 원하지 않을 때 비로소 받아서 처리하는 경우니까 이거를 표현을 Court of Last Resort, 최후의 법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국내 법원이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ICC가 등장하는 이런 부분을 컴플리멘타리티 프린시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2차적 보충성의 원칙이다. 컴플리멘타리티 프린시플이라고 그러거든요. 제가 소장을 할 때 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투서를 좋아하는지, 우리 아버지를 옆집 놈이 죽였는데 이게 한국 법원은 믿을 수가 없으니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좀 재판을 해주시오. 뭐 그런 뜻의 투서가 엄청나게 왔습니다. 또 국제형사재판소가 뭘 하는지를 모르고 그냥 그런 일이 벌어지면 직접 다루는 그런 사건을 다루는 줄 알고 보낸 무식의 소치지요. 그런 소장으로 앉아가지고 한글로 글이 써서 보낸 투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각 회원국의 사법 시스템이 다 이걸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게요, 그 사건을 그 어느 갑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사법 시스템이 가동을 해서 처리를 한다고 그러지만 이게 거기서 잘 안 돼서 ICC로 갈지 또 다른 옆 나라의 사법 시스템으로 갈지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전하고는 전혀 달리 각 회원국의 국내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국제형사재판소를 중심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 필요할 때마다 각종 또 거기다가 국제기구, UN이 국제기구의 대표적인 거죠. 지역기구의 대표적인 EU, 라프랑코포니, 커먼웰스, 메르코스, 아세안 이런 것들이 지역기구죠. 그런 이제 국제기구나 지역기구
또는 비정부 기구, 무슨 가령 엠네스티 인터내셔널, 휴먼 라이트 워치 뭐 이런 비정부 기구나 시민사회가 외곽에서 협조하는 그야말로 전 세계적이고 포괄적인 한 덩어리의 국제 형사 사법 시스템이 성립이 돼서 그게 전체적으로 같이 작동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지금 저기 우크라이나를 뭐 전쟁 문제를 ICC가 갖다 뭐 수사하고 재판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관계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다 ICC를 중심으로 회원국의 전부 사법기구가 다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뭘 요구하고 뭐 협조를 요청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연결돼서 한 덩어리가 된 국제형사사법 시스템이 지금 성립돼서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국제형사사법 시스템이 정말 효과적으로 작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각 회원국이 implementing legislation을 해야 됩니다. 그 국제 형사재판소 설립에 관한 로마 규정을 그대로 국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서 이행입법을 해야 됩니다. 이행입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각 회원국들 간에 뭐 증인 인도 협정, 증인 보호 협정, 무슨 확정된 재판에 뭐 이행 실행 협정 이런 것들이 상호 다 맺어져 있으면은 그야말로 아주 찰떡 같은 한 덩어리의 국제 형사 사법 시스템이 되는 거죠. 한국의 경우에는 황철규 검사장의 아주 상당히 꽤 있고 빠른 노력으로 2011년에 이미 국제형사재판소 관할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내법에 지금 그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증인보호협정이나 판결 집행에 관한 협정 이런 게 체결이 안 됐죠. 근데 지금 다른 나라는 체결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체결이 되면 이게 이제 훨씬 역량이 강화가 되고 로마 규정을 이해해서 뭘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이제 이 4대 범죄를 ICC가 수사해서 피고인을 처벌하고 절차를 종결한다고 하면은 여기까지는 국내 형사법원하고 다를 바가 없고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합리적으로 기능적으로 말할 때 그 형사법원이 음보적 정의를 달성했네. 음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를 실현했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이런 처벌 기능도 중요한 것이 국제형사법 시스템이 이러한 국제적 처벌 기능을 수행을 해서 당사자들은 물론 국제사회 전체에다가 디터런스, 억지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니들 말이야 독재하고 뭐 무고한 백성들 죽이면 너 끌려와서 이렇게 돼 하는 억지 효과를 똑똑히 보여주고 그 다음에 정의를 통한 형사적이죠. 정의를 통한 평화 확보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것이 퍽 중요하죠. 그러니까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의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억지 효과라든가 뭐 평화 유지의 필요라든가 뭐 이런 걸 다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이지만 그렇지만은 거기까지는 이제 국내 형사법원이 하는 일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신설 ICC는 범인의 처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해자, victim, 피해자에게 선제적으로 구제와 보호의 손길을 뻗치는 제도를 아울러 베푸는 것이 그 특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범인을 아무리 엄하게 처벌하고 단죄를 한들 수많은 피해자의 그 전쟁 피해자의 형편이 개선되지는 않거든요. 거기다가 또 로마 규정에는 그 국제 ICC가 비록 국제개발기구나 뭐 원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수사와 처벌 외에 이렇게 각종 피해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형사법원의 기능을 넘어서 인류 역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아주 획기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저는 내가 재판소장을 하는데 이쪽을 중점을 둬서 이 방향으로 끌고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피해자 구제는 피해자 신탁기금이라는 것을 운영해서 이건 독립적인 거지만 소장의 행정적인 지휘는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했죠. 그래서 결국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뭐 하는 데냐? 형사조리를 실현하는 데지. 그렇죠. 그러니까 국제형사재판소가 실현하고자 하는 형사정의는 가해자 처벌을 통한 응보적 정의, retributive justice 플러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회복적 정의와 치유적 정의도 아울러서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ICC가 추구하는 형사정의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보통 일반 형사법원이 얘기하는 처벌을 통해서 응보적 정의를 달성하는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치유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 restorative justice와 reparative justice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것이 ICC의 그 개념상으로 이론상으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월드뱅크가 1년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계 재무장관 무슨 중앙은행 총재를 한 1,000명 이상을 불러서 매년 회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를 한번 기조연설자로 거기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앞으로는 국제 ICC가 생기기 전이면은 얘기가 틀려. 그렇지만은 지금 ICC가 생긴 다음에는 국제경제 원조기구, 세계은행이나 UNDP나 이런 국제 원조 기구들은 ICC하고 처음부터 협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저스티스 코스트를 조금은 분담해야 할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 국제정의기구로서 대표적인 게 ICC고 국제경제기구로 대표적인 게 월드뱅크나 UNDP니까 니들끼리 모여가지고 이게 누가 정의 비용을 저스티스 코스트를 얼마나 부담할 건지를 공식을 만들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런지를 알아? 니들 하는 짓을 원조 하는 짓을 보면은 그래서 아주 소루하고 약식이지만 그래도 어떤 그 리갈 시스템이 좀 거기 이제 정착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돈 들어가면 그거를 잘 매니지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아주 소루하고 얼마 안 돼 저기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런 걸 하나 세워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니들이 돈 갖고 들어가. 그렇게 해야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국제정의기구의 대표인 ICC하고 국제경제기구의 대표인 월드뱅크나 UNDP하고 모여서 포뮬라를 작성을 하고 쉐어하는 포뮬라를 작성을 하고 그런 걸 다 만들어서 앞으로는 좀 똑똑히 해.
ICC를 거기 개입시키고 좀 똑똑해라. 그래야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얘기를 내가 월드뱅크 그 연차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했어요. 뭐 지금은 뭐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나는 이제 나왔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제 네 가지 범죄가 있잖아요. 그 범죄를 이제 제노사이드라는 것은 라파엘 렘킨이라는 사람이 그 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Crimes Against Humanity,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은 아마 국제법 다 하신 분 다 아실 텐데 허시 라우트팩트 그 사람이 만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치 전범을 처단할 때 이게 사람을 무수하게 많이 죽인 이런 사람들 그냥 살인죄 여러 개 합친 걸로 이렇게 처벌할 거냐? 그러다가 이게 제노사이드, 뭐 크라임스 어게인스트 휴머니티 그런 말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나치 전범 처벌에 혁혁한 공로를 세웠습니다. 이분들이 지금은 폴란드 영토 주권이 8번이 바뀐 지역입니다. 리비우란 데가. 그 리비우의 대학에서 같은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유태인이라고 이제 학살을 하고 그럴 때 기적적으로 도망가서 램키는 미국에 귀화하고 라우터팩트는 영국에 귀화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렇게 혁혁한 그 국제법 학자가 되고 우리나라 이제 세계의 이 인터내셔널 크리미널 로의 발전에 효시적인 역할을 한 분이죠.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뭐 그렇지만 이제는 내 친구가 있어요. 필립 샌스 교수라고 유니버시티 저 칼리지 런던에. 이 친구는 재주가 많은 사람인데 자기 외갓집이 리비우래. 그래서 이 사람들이 리비우 출신이기 때문에 그거를 자기는 전공도 아니에요. 환경법 전공인 사람인데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외갓집 인연 때문에 이걸 계속 연구를 하게 돼가지고 지금 굉장히 유명한 학문적으로 공헌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국내적으로는 정철승 변호사가 번역한 그 책 이름이 뭐더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필립 샌스가 쓴 책을 그 양반이 번역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돌아다닙니다. 그 책. 그래서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푸틴의 경우를 말씀드리고 뭐 제 얘기를 끊죠. 얼마 전에 이제 ICC 검사가 푸틴에 대해서 그 워런트 오브 어레스트를 ICC 예심 재판부에다 청구를 했더니 예심 재판부에서 오케이 하고 영장을 발부를 했어요. 저도 영장을 발부해 본 일이 있고 그래서 아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은. 뭐 조사해가지고 자료, 증거 뭐 이런 게 이게 참 분석해보기가 참 어렵고 그래요. 근데 이제 검사 밑에 이제 수사팀이 가서 여러 가지를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이렇게 이제 대담한 청구를 했는데 국가 원수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가 푸틴이 3번째입니다. 1호가 수단의 대통령 알바시르, 오마르 알바시르. 2번째가 리비아의 무함마르 가다피. 그리고 3번째가 지금 푸틴입니다. 근데 첫 번째와 2번째의 경우에는 어째 중국하고 러시아가 반대를 안 해가지고 그거 유엔 안보리가 오케이 해가지고 안보리에서 우리 회원국도 아닌 리비아와 수단의 사건을 안보리가 우리한테 회부했어요. 근데 로마 조약에 보면은 회원국이 아닌더라도 유엔 안보리가 회부 결의를 하면 그건 정해져 있다. 할 건도 생기고. 와서 보니까 우선 무함메드 가다피는 금방 죽었고 자기네 뭐 부하한테 잡혀서 그냥 죽었고 알바시르는 이놈이 그냥 또 그게 있었어. 그러니까 2009년에 영장을 발부했는데
내가 볼 때까지도 그냥 뭐 독재자지. 그러더니 쿠데타가 일어나서 뒤집어지는 바람에 감옥을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감옥을 살고 있어서 조만간에 금방 헤이그로 인도를 할 건데 지금 거기 내전이 벌어지니까 그 사이에 타고 도망갔대. 그러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어떻게 될지. 그리고 이제 가다피의 러시아의 경우는 물론 회원국이 아니고 또 따라서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할권이 안 미치죠. 그러니까 러시아에는 우리가 푸틴한테는 해당이 없는데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우크라이나는 또 우리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 의회에서 비준을 하려고 보니까 정부가 소수야. 여당이 소수야. 그래서 비준을 못해.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냐면 행정부가 ICC 관할권을 수락한다는 통지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에 관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있어요. 억셉턴스 통지를 해서 그거에 의해서 이제 우리 검사의 수석팀이 가가지고 그 나라에 입국도 되고 뭐 여러 가지 현장에 접근도 되고 그래가지고 증거를 잔뜩 수집해가지고 자신이 있으니까 딱 푸틴 잡아놓읍시다 하고 이제 증거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러시아가 그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니까는 회원국이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그렇게 해봤자 푸틴도 국제형사재판소를 인정하지 않고 체포영장 자체를 무시해버리고 그리고 또 현재 푸틴이 저렇게 있는 한 그 사람들이 그 러시아 정부가 자기 나라 대통령이 푸틴을 체포해서 헤이그로 인도할 가능성은 뭐 제로인 것이 현실이지만은 그렇지만은 구속영장은 시효가 없어요. 시효가 없기 때문에 푸틴이 죽을 때까지 이게 그 사람 머리 뒷꼭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를 향해서 효력이 항상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틴이 어디 여행을 가서 우리 ICC 회원국으로 여행을 가면 그 나라에서 그 사람 국경을 넘자마자 붙들어가지고 우리한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조약상의 의무예요. 그 회원국의 조약상의 의무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의 회원국은 여행을 못 가죠. 그 다음에 이게 외교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있고 그래가지고 많이 불편하죠. 이게 이제 상징적인 의미도 있고 그래서 CNN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국제형사재판소의 체포영장 발부로 푸틴의 세계가 훨씬 작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비정부 기구와 국제기구 등이 전쟁 지역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범죄를 꾸준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찾고 증언을 남겨서 잊지 않도록 해가지고 보존된 기록은 언젠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큰 의미와 쓰임새가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2차 대전 때 그렇게 잔혹한 일을 많이 저질렀던 독일 나치가 전쟁 끝나고 훗날 전쟁 범죄의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 예측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결국은 나치가 죄값을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일 그 단죄가 완벽하진 않았을지언정 세계는 그 독일 나치의 죄를 그냥 넘기지 않고 법정에 세워서 죄값을 치르게 했습니다. 그런 역사적 선례가 있기 때문에 뭐 러시아도 조금 저게 참고 기다리시면은 똑같은 궤적을 밟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그게 뭐 푸틴이 어디 갈 수도 없고 항상 구속영장이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괴로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얘기를 하고 시간이 너무 지나서 나머지는 질문에서 다 말씀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국제형사재판소의 초대 재판관으로 당선되신 경우와 당시 선고하신 중요 판결들의 의미를 공유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국제형사재판소 탄생의 배경과 고유한 역할 및 과제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셔서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경험과 함께 생생하게 소개해 주셔서 더욱 감명 깊었습니다. 특히 ICC는 4대 범죄, 제노사이드,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침략 범죄, 이 4대 범죄에 대해서 임피니티, 부당 면책을 종결시키자는 그런 숭고한 정신에서 탄생을 했고, 또 보충성의 원칙에 의해서 각국 사법기관들과 긴밀하게 공조해서 수행하고 있으며, 또 각국의 이행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또한 ICC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응보적 정의 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및 구제를 통한 회복적 정의, 치유적 정의를 추구한다는 정신을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월드뱅크 등 국제기구가 국제 원조를 함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CC에도 충분한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또한 특히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쟁 범죄 혐의로 푸틴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국제형사재판소가 오늘날 국제 정치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떠한 방식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상현 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